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명품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원하는 사람은 많으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이러한 물건들은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기만 하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명품이란 대중의 선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어도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명품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명품이란 비싸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에도 명품이 존재합니다. 옛날 카메라 같은 레트로한 디자인,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수동 초점 렌즈, 그리고 자동차 가격에 버금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자랑하는 카메라 브랜드. 오늘의 이야기는 라이카입니다. 때는 1849년, 당시 안경을 만드는 거만사였던 칼 켈르너는 현미경 제조회사 옵티셰스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켈르너는 회사를 설립한 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나며 회사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옵티셰스 인스티튜트의 직원이었던 에른스트 라이츠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회사의 이름을 에른스트 라이츠 광학연구소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라이츠라는 회사가 탄생한 것이죠. 라이츠사는 회사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취급하던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광학기기를 제작하면서 다른 카메라 회사의 제품을 대신 제작해주는 하청업체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라이츠사는 영화 촬영용 카메라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영화 촬영용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빛이 스며들지 않는 박스 내부에 커다란 롤필름을 넣고 밝기에 따라 조리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판막을 열고 균일한 속도로 필름을 돌려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출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감으로 적당한 밝기를 유추해서 조리개를 설정해야 했는데요. 더군다나 손으로 필름을 돌리는 행동 자체가 셔터 스피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필름을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도 밝기의 차이가 심하게 났다는 것이죠. 이때 영화 촬영용 카메라의 개발을 담당하던 오스카 바르낙은 광량을 체크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에 대해 구상하게 되는데요. 밝기만 체크하면 되니까 굳이 커다란 롤필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누가 사용하더라도 균일한 속도로 빛을 받아들일 기능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 이미 이것은 사진 촬영용 카메라의 역할과 똑같던 것이었습니다. 바르낙은 원래 사진 촬영이 취미였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카메라의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13년 라이츠사에서는 드디어 작고 사용하기도 간편한 카메라를 발명하게 됩니다. 우르라이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토타입 카메라는 인류의 기록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기념비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우르라이카는 카메라 역사상 최초로 35mm 규격을 사용했고 필름을 한 번만 장전하면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바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셔터,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뷰파인더. 120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인데도 현대의 시각에서 이질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우르라이카의 탄생 자체가 현대 카메라의 완성본이었습니다. 원래 카메라라는 기계는 절대 인체공학적인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렌즈가 박혀있는 거대한 나무 박스와 이 박스를 지지해줄 받침대가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영상 속 카메라는 그나마 작게 발전된 물건이고 그 이전의 카메라는 집채만한 화물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던 필름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판에 약품을 발라 필름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인즉 가지고 다녀야 하는 짐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이즈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100년이나 유지되었는데요. 우르라이카는 카메라의 인식을 바꾸는 그야말로 대혁명의 물건이었습니다. 라이츠사 또한 바르낙이 개발한 이 카메라의 성장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상용화 모델 개발에 착수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카메라 개발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필 이때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였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 라이츠사는 쌍안경과 거리 측정기 같은 군수물자를 납품하게 됩니다. 1918년 4년간의 전쟁이 끝났음에도 라이츠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전범국의 군수 납품업체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츠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쌍안경이나 카메라 같은 비상상용 제품만 납품했던지라 비교적 가벼운 배상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25년 우르라이카가 탄생한 지 12년 만에 드디어 최초의 35mm 양산형 카메라 라이카온이 최초로 출시합니다. 이제 촬영이라는 행동은 단 한 명의 개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되었고 사진을 찍히는 모델의 입장에서도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츠는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1930년대에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라이카 C타입을 개발하고 1932년에는 거리 연동계 카메라 라이카2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라이츠에서 출시되는 렌즈들은 모두 독특한 이름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렌즈들은 이후 라이카가 여타 브랜드와는 다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혁신이 반복되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의 발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카온의 발명 이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라이카의 영광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1954년) 드디어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의 라이카 카메라가 탄생합니다. 라이카 M3는 라이카 최초의 M 라인업으로 0.92 배율의 광학식 파인더가 장착되어 있었고, 엄지손가락으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필름 로딩 시스템과 더욱 빠른 셔터 스피드 확보를 위한 포컬 플레인 셔터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출시되었던 M렌즈부터 유독 눈에 띄는 빨간색 점이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라이카를 상징하는 표시지만 실은 이 빨간색 점은 니콘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라이카 카메라는 편리한 휴대성과 고품질의 사진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군 기자들이 사용하면서 점유율이 한껏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 인지도가 올라간 회사가 니콘이었는데요. 바로 니콘이 라이카용 호환 렌즈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라이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바디에 다른 회사 렌즈를 붙이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라이카는 자신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착시키기 위해 라이카에서 개발한 렌즈에는 붉은색 점을 박아 넣어 라이카의 렌즈임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올렸던 캐논 에피소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1950년대 당시에는 수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은 라이카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카피품을 개발하였지만 변태스러울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라이카와 비교되며 오히려 라이카의 점유율만 높여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덕분에 거의 모든 카메라 브랜드들은 RF 카메라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라이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카메라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업체가 개발을 진행하였던 것이 SLR 카메라인데요. 이 시기 SLR 카메라를 개발하던 업체 중 가장 성공한 제품이 바로 니콘 F 시리즈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완성도가 오히려 다른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을 불러일으킨 특이한 사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츠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점유율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완성도를 지향하게 됩니다. 흔히 빨간 딱지라 불리는 이 아이코닉 카메라에 적용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1980년 M4P라는 모델을 출시할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 너무 튀는 디자인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호불호가 강했지만 카메라를 파지했을 때 오른손에 느껴지는 라이카 로고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작에 비해 판매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M4P가 출시되고 불과 4년 만에 후속 모델로 M6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큰 한방이었습니다. 6년 동안 23,000여 대가 생산된 M4P에 비해 M6는 1984년 출시되어 2002년 M6 TTL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18년 동안 17만 5천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M6는 지금 보아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카 필름 카메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카 M6가 출시되고 있던 1986년 라이츠사는 드디어 회사의 이름을 라이카로 변경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카메라 시장의 점유율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캐논과 니콘이 발빠르게 디지털 시장에 안착하고 코닥과 미놀타는 카메라 시장에서 글자 그대로 멸망해버렸습니다. 혼란하던 카메라 전국 시대, 이 시기는 라이카에게도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아니, 라이카는 위기가 찾아온지도 모르고 있었죠. 1996년에 이미 라이카 S1이라는 실험적인 중형 포맷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디지털 카메라 개발은 거의 손 놓고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이후에서야 라이카 M8을 출시하며 뒤늦게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코닥의 CCD 센서를 탑재한 채 말이죠. 도대체 이때의 라이카는 S1 출시 이후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라이카는 디지털 사진 자체를 매우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 보수적인 라이카 사용자들의 성향과 필름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디지털 카메라의 품질 때문에 라이카는 디지털 시장에 큰 매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라이카가 디지털 기술 개발에 소홀하던 시기 캐논과 니콘,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소니까지 우수한 화질과 다양한 기능들을 앞세우며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을 인식한 라이카는 때를 놓치긴 했지만 차츰 라이카 M9, 라이카 X, 라이카 Q 등을 내놓으며 조금씩 시장에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라이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라이카는 가격은 비싸지만 매우 완성도가 높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열리면서 라이카는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카메라, 혹은 디자인과 브랜드빨이라며 값비싼 액세서리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그 품질은 다른 카메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엄청난 개조 표현력과 렌즈의 선례도 타 브랜드에 비해 굉장히 깊게 표현되는 심도까지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없습니다. 그건 라이카를 비방하는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라이카를 조롱하는 이유는 품질이 아니라 값비싼 금액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라이카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이카는 원래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저렴했던 적이 없었죠.
1849년 현미경 회사로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최고 품질만 취급하는 고급 브랜드의 회사였습니다. 태생부터가 명품인 거죠. 라이카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제품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름을 제품에 붙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명품 카메라 브랜드라는 수식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품질은 훌륭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카는 왜 비싼 것일까요? 라이카가 비싼 이유에는 브랜드빨이다, 소재빨이다 말이 많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사람 손을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라이카의 메인 제품들은 독일에서 생산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 설비가 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수공예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자동화 공정이 많아졌고 라이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보다 자동화 설비를 늘릴 수 있겠지만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라이카가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굳이 자동화 설비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카의 핵심 제품인 라이카M은 바디 하나에 1000만원이 넘고 가장 보편적인 인기 렌즈는 900만원 정도 합니다. 흔히 뚝딱이라 부르는 라이카 Q는 1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도 인기 기종들은 항상 재고가 없어서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갖고 싶어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존재. 진짜 명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방이나 차보다 더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3000만원이라는 것과 카메라가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라이카에도 무조건 비싼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0만원 내외하는 비교적 저렴한 모델들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이런 카메라를 쓸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 연봉을 주시는 입장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